오늘 제가 일단은 제가 왜 근대로의 길, 영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시대의 그때 그 당시 시대적인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태어났고 50년대 60년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7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대학 다니면서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의 제 생각으로는 이제 서양의 어떤 성공적인 근대화의 길,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아마 그게 제가 서양사를 공부를 하게 된 주된 원인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근대화를 이렇게 모범적으로 걸어간 그런 나라보다는 오히려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된 나라들,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또래의 많은 이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독일과 러시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영국에 대한 얘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근대화의 가장 정도를 겪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국을 왜 공부를 안 하고 왜 일탈적인 나라들을 관심을 갖는가. 나는 한번 영국사를 공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사를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나아갈 길이라고 그럴까, 근대화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뭔가, 이걸 이제 찾으려고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40년 가까운 동안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 이런 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 질문을 던지고 함께 생각을 하는, 제가 결코 현인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마 함께 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 근대화의 전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성공적인 이 근대화의 길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를 먼저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근대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영국사는 전공을 했지만 사실 한국사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공부를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숙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근대화의 전범 영국,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에는 최초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의회 민주주의 를 이제 확립을 한 나라가 영국이고,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라는 것도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상품과 금융의 망으로 영국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닐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무슨 단어를 쓰느냐면 앵글로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앵글로라고 하는 게 이제 영국을 의미하는 이제 형용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영국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구화했다. 결국은 이 전 세계가 19세기부터 이미 지구화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가 영국이다. 이게 이제 닐 퍼거슨이 굉장히 중요한 이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적극 긍정적인 면에서 앵글로발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영국의 제국이 남겨놓은 어떤 부정적인 면을 이제 강조를 하겠지만, 퍼거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보수적인 학자고, 그래서 앵글로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어쨌든 영국이 산업자본주의를 통해서 이 전 세계를 상품과 금융의 망으로서 연결시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영국은 또한 과학과 기술의 선구자였죠. 그래서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여러 대답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중 다수가
어그리하는 것이 동의하는 것이 바로 누굴까요? 뉴턴과 다윈인데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영국 출신이다, 영국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국이 그 어떤 세계 그 과학에 끼친 그 공헌이라고 그럴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과학의 선구였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영국이 이제 최대의 혹은 가장 앞서간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전기기관과 철도가 영국인들에 의해서 부설이 됐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래서 그 이 영제국이 가장 팽창했을 때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제국은 그 대영제국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영제국은 전 세계 지표의 4분의 1. 그 다음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식민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뭐 로마 제국이 감히 상상도 이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대제국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영국인이었습니다. 자, 철도와 해저 전신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그 실용적인 전 세계적인 망을 통해서 하나의 교통망과 통신망으로 이제 이 전 세계를 통합을 시켰다. 이게 바로 그 이 1860년대에 해저 전선을 부설하는 그런 그림, 이제 사진 모습이 입니다. 제가 서양사를 가르치면서도 제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미스테리어스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저 전선이에요. 그래서 1860년에 벌써 저 아일랜드하고 영국을 이제 잇는 해저 전선을 이제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도까지도 이제 해저 전선을 이제 확충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도대체 1860년 전에 이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전선망을 깐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모험적이고 선구적인 사람들. 그게 바로 영국인이었구나 하고 제가 번번이 감탄을 합니다. 이러한 그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자신들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국인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칭했을 뿐만 아니고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민이 바로 영국이다. 신의 어떠한 그 선택을 받은 그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영국인들을 지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 자본심 이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그것이 그 영국인들의 가치, 이것이 바로 이제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신들의 근면과 또 자기 그 셀프 헬프, 자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자신들이 그렇게 위대한 국민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들의 그 위대한 습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된다. 이것은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또 약간의 왜곡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백인들이 이 황인종이나 그런 전 세계 나머지 비백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명감을 우리가 이제 문명화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특히 이 문명화의 사명을 가장 강하게 어떤 종교와 같이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영국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된 그 조건이 뭐였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중요하죠. 영국이 이렇게 위대한 그 어떤 업적을 이뤘다.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과연 그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뭔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영국이 위대하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제가 그 영국의 경험을 가장 그 잘 요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데이비드 랜디스라고 하는 그 경제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쓴 이 부국과 빈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그 랜디스가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이제 열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자유를 이제 존중을 해주는 나라가 이제 잘 되는 나라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특히 제일 강조했던 것이 이제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인정을 해주고 확립이 된 나라. 이 나라가 이제 부국이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고 소비를 이제 될 수 있으면 억제하고 저축과 투자를 장려한다. 폭정과 부패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 나라. 개인이. 그다음에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
또 안정적이고 정직하고 온건하고 효율적이고 탐욕스럽지 않은 정보, 이런 것 조건들이 있을 때 그 나라는 부국이 되고 나아가서는 강대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비드 랜디스라고 하는 경제사학자의 이 정의고, 저는 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 이것이 전부 다 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영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랜디스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직하고 온건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폭력적이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은 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영국이 굉장히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6세기, 17세기부터 벌써 영국 사람들은 대단히 그 자신들의 정부와 그 정치 체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17세기, 18세기 사람들도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아름다운 예술을 위해서는 이탈리아를 방문하듯이 그 이상적인 정부를 보기 위해서는 영국에 간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당시 그 많은 유럽의 선진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영국이 가장 그 이 정의롭고 정직하고 효율적이고 탐욕스럽지 않다는 거는 함부로 세금을 뺏어내고 뭐 이러지 않는다는 게 이제 아마 골자겠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제가 오늘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영국은 자유를 사랑했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인들 스스로가 이 자유의 나라라고 자기들 나라를 명했습니다. 자, 자유롭게 태어난 영국인이라고 하는 free born Englishman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1640년대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영국 혁명이 일어난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 의회에 저희 의회에 의해서 이제 처형이 되고, 혁명이라고도 하고 내전이라고도 하지만 어쨌건 그런 1640년대에 벌써 자유롭게 태어난 영국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국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다. 우리의 가치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국민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 자유가 이 국민 정체성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17세기 중엽에. 그래서 18세기쯤 되면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영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국민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국민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때에 우리가 보통은 이 어떤 타고난 같은 한 언어를 같이 쓴다던가, 또는 어떤 습성이 같다던가, 어떤 전통을 함께 한다든가 이런 거를 주로 생각을 하는데, 영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렇죠? 이 영국인들의 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켈트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피들이 들어있는가요? 앵글로색슨족들의 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8세기 때에 바이킹족들이 내려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세기가 되면은 이제 노르만 왕의 정복이라고 해요. 노르만의 피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뭐 바이킹의 이제 일부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피가 섞인 그런 혼혈 민족이죠. 다민족 국가인데, 그리고 나라 자체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가 섞여 있는 아일랜드하고, 이런 식의 다민족 국가인데, 이 자기들 스스로를 이렇게 하나로 뭉쳐주는 어떤 국민 정체성이 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자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가 되면은 이런 이제 브리타니아로 지배하라, 룰 브리타니아라고 하는 이 노래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뮤지컬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면서 부르는 이제 노래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1740년대에. 근데 이게 지금 이를테면 어떤 국가같이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God Save the Queen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 국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사람들이 더 국가로 생각을 하는 노래가 바로 이 룰 브리타니아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요즘도 여름이 되면 이제 포럼이라고 이제
이제 음악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뭐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힘차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룰 브리테니아라고 하는 노래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나와서 사람들이 대중 거리에 몰려 나와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룰 브리테니아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그 가사가 바로 이겁니다. 영국인들은 절대로 노예가 되지 않으리. Britons never shall be slaves. 자유가 그만큼 중요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영국 국민들의 아주 그냥 골수에 파묻힌 가치가 됐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브리튼을 상징하는 그 브리테니아라고 하는 그 이 의인적인 상징입니다. 항상 그 브리튼을 상징하는 것은 여성이고 이 사람은 이제 삼지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헬멧을 쓰고 있죠. 그 여신 어떤 여신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통 아테네죠. 그 아테네의 어떤 그 이 영국화한 모습 이것이 바로 이제 브리테니아인데 이 모습이 항상 룰 브리테니아 rules the way Britons never shall be slaves 라고 하는 것이 영국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노래의 구절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국민성에 아주 확고하게 붙어있는 그 이제 정립되어 있는 그런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은 이민을 아주 근대 초부터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영국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망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16세기는 바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시작을 하고 개신교가 이제 가톨릭교들하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투쟁을 하던 이런 때죠. 자, 그런 그 16세기에 이제 대륙으로부터 이제 이 개신교도들이 이 종교적 자유를 갈망하면서 영국으로 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프랑스 지방에서 온 위그노라고 하는 부르는 이제 개신교도들이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와서 영국을 상당히 번영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데 해필이면은 그 이 유럽 대륙에서 이 개신교도로 개종을 한 사람들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로 개종을 한 사람 등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 숙련공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꽤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탄압을, 가톨릭교의 탄압을 피해서 영국으로 망명을 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기술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양털 염색. 영국이 이제 그 지금도 가보시면 양을 굉장히 많이 키우죠. 그런데 이 양모를 생산을 하지만 중세에 영국의 번영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모 생산입니다. 그런데 염색과 그 나머지 공정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은 양모를 생산해 가지고 그걸 대륙으로 보냈어요. 이태리나 이 플랑드르 지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염색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시 영국 사람들이 사다 쓰는 수입을 하는 이런 공정을 거쳤는데 해필이면 이 종교적 망명을 온 사람들이 이런 기술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 염색 기술, 그 다음에 실크 산업의 기술자들 또는 시계 제조업자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계 제조업자들 중에서 특히 개신교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시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엄정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반해서 개신교도들이 상당히 그 시간을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이 시계 제조업자들 또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6세기에 이미 영국으로 망명을 오면서 이들이 영국의 그 이 번영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로하게 돌아오는 영국에 오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망명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프랑스의 계몽 철학자인 볼테르 같은 사람들도 이제 탄압을 피해서 영국에 와서 몇 년씩이나 있다 가죠. 볼테르가 정말 그 존경했고 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은 자유의 나라, 영국과 같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능한 나라, 이게 왜 프랑스에는 불가능한가? 이게 이제 볼테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 정치적 망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의 유명한 혁명가들도 전부 다 그
러시아 혁명가들 이전에 유명한 칼 막스, 레닌, 뭐 크로포트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런던에서 망명을 했죠. 자, 이런 이 자유의 나라,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치로 가지고 있는 영국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되고 영국의 번영에 이제 도움을 줬다는 게 이제 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영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의 한 부류가 1945년 이후에 들어온 그 식민지로부터의 이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가장 그 불행한, 이를테면 이때까지만 해도 19세기 말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영국인들이 굉장히 그 외부로부터 오는 이민자들을 환영을 했고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그들이 영국 사회에 바로 이제 이 정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행히도 45년 이후에 제국의 곳곳으로부터 이전 식민지로부터 오는 이민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국 사회의 그 불행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이민의 역사는 그렇게 이 성공적인 역사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현재 유럽에서 인종 간 결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여전히 다른 이민들이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이런 비백인들이 이제 이민을 와서 전에 망명자들처럼 그렇게 또 환대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보다 인종 간 결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아직도 영국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영국인들의 그 자유에 대한 그 어떤 가치는 아직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국민 정체성 얘기를 제가 이제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 이 개방된 정체성, 이 어떤 국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닫혀져 있고 고정적이고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열려 있고 언제든지 변하는 개방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다니엘 디포,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던 그 다니엘 디포가 바로 이제 1709년에 쓴 팜플렛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엘 디포가 한 말이 뭐냐 하면은, 나라의 문을 외국인들에게 개방한 것이 우리의 부와 발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개방성을 우리가 이제 보장을 해야 된다. 디포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때쯤 되면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너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설친다. 이제 영국인들의 순수성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좀 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디포가 이 개방성을 이제 내세우면서 반박을 한 것이죠. 자, 유명한 작곡가 핸델은 이 영국 영국의 이제 왕을 따라서 이제 조지 2세를 따라서 이제 왔는데, 어느 정도로 이 영국 사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확립이 돼 있었느냐면, 지위가 핸델만큼 철저하게 영국인인 사람도 드물다, 그런 말을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델이 죽고 나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영국인들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이제 안장되는 그곳에 이제 안장이 되는 이런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개방된 영국성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영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분석하는 바입니다. 자, 이런 자유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바로 영국의 이념, 영국이 낳은 가장 중요한 이념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이 여러 가지 물론 면모가 있겠지만, 자유주의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유주의가 영국에서는 이미
17세기, 18세기 로크가 아마 자유주의의 그 기반을 이제 확립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로크의 이 저술이 1680년대, 90년대부터 나오니까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확립이 되기 시작을 한 게 1680년대, 90년대 영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영국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전 세계의 그 어떤 부르주아지와 이 성장하는 사람들, 그 신분 상승을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이데올로기가 된 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 전반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유주의 여러분들 다 뭐 아시는 건지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 개인이 자신의 자유에 관한 한 나한테 관한 한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단 타인의 자유에 상관이 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 타인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공공선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의 골자인데 어쨌건 그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영국에서 확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유주의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배경은 바로 이제 이 왕과 이 귀족층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유를 주장을 한 것이고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 재산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데이비드 랜드스가 영국 이 위대한 나라, 부국과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이것이 바로 이제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가치하고 이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19세기를 통해서 그런 이 자유주의 이념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뭐냐? 능력과 노력에 의한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의 어떤 조건, 신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자유주의가 원하는 세상이었고 그것이 바로 부르주아지가 원했던 세상하고 일치를 하기 때문에 19세기, 18세기, 19세기를 통해서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자유주의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 이것만 강조를 하면은 사회가 굉장히 파편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사회의 파편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에 종북주의자들이 하는 이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민족의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여전히 강조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개인의 파편화가 문제가 된다고 하고 그것이 걱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이 북한하고의 통일 이거를 절대 지상으로 이제 주장을 한다든가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옳은 정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의 시작은 바로 키케로로부터 나옵니다. 키케로가 공화국이라고 하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썼는데 키케로가 이 말을 썼을 때가 BC 40년경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카이사르가 이제 자신의 로마 공화국을 타락시키면서 모든 권력을 자기한테 이제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때였죠. 이때에 키케로가 이 카이사르의 그러한 이 권력 집중을 이제 반박하면서 공화국이라는 것은 공공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공화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 시민적인 우애, 공유된 이해, 정치적인 사안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래서 뭔가 이 합의된 어떤 이 공동체의 선을 찾아내는 거, 목표를 찾아내는 거, 이것이 이제 바로 공화정의 뜻이죠. 나라의 정체 자체가 공화국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서로 우애를 느끼고 함께 공유하는 이해를 갖게 되고 가치를 갖게 되고 함께 토의하고 어떤 이 목표를 함께 설정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화정의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러한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경우에도 자유주의하고 항상 함께 양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공공선이 어떻게, 공공체가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 고민과 그런 문제의식이 영국인들한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비록 입헌군주국, 분명히 지금도 입헌군주국이고 19세기에도 군주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논의를 했고 함께 뭔가 어떤 목표와 가치를 함께 설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공화주의의 필수 요건부터 너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대중 강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내용을 다시 한번 그냥 여러분들하고 짚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자, 공화주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 건 이제 법치가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존중하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존 로크, 자유주의를 확립했다고 하는 정치 철학자인 존 로크가 법치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제 법치입니다. 자, 공공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과 합의를 하는 과정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 플라톤의 철인왕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고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하에서는 공공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합리적 토론에 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인간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짐승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인간이야말로 이 토론과 합리적 토론에 의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의견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이 문명의 단계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가장 문명화된 나라, 문명화되지 못한 나라, 이걸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바로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에 의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나라, 있는 사회, 그거는 문명화된 사회고 그렇지 않은 사회는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다. 이렇게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은 한마디로 굉장히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런 미덕을 갖추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화주의의 필수 요소는 법치와 공공선에 대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 그 다음에 그러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국의 얘기를 지금 제가 쭉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 역사는 제가 볼 때의 특징은 봉건 시대에서 식민지 시대로 그대로 이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제가 영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중요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기간, 이 3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발전해왔던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 자유주의적인 개인, 이런 인간을 우리는 만들어내지를 못했다. 이게 저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이 중요한 결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 시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유가 대신 있었어요.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민족의 자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개인의 자유는 민족의 자유에 함몰돼 버렸어요. 자, 그러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듣기 어색한, 듣기 싫은 이런 목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 사회는 과잉 민족주의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의 자유와 민족의 자유가 함께 나가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과정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식민지로 전락해버렸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이 민족의 자유에 함몰돼 보이고 그 결과 민족주의가 과잉되었다. 이게 제가 내리는 판단입니다. 자, 또 하나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현대사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자유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곧바로 이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권리만 주장을 하고 의무는 망각을 하는 이런 이제 이 민주주의 체제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진단입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다 좀 빠뜨렸는 수도 있겠지만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개인은 독립적인 개인이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뭐라 그럴까요? 논리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또 현실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시민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에 자유주의가 번성을 하게 되고, 근데 자유주의를 역사의 한 단계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주의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갖고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노는 이 배타적인 클럽이었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배타적인 클럽에서 그냥 즐겨 했던 가지고 있었던 이념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을 하는데 자유주의가 비록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이 자신의 행동과 사고에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을 기본으로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closed 클럽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막힌 클럽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가 원한 세상은 뭐냐? 특히 이제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사람이 그런 세상을 원했는데요. 이런 그 자신의 행동과 이 이성적인 사고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그래서 결국은 온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한 클럽에 다 속하게 되는 세상. 이게 결국은 좀 자유주의자들이 원하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점진적인 그런 교육과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개인들이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하는 이런 사회가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영국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사회를 굉장히 건너뛰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역사의 그 비극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19세기 말 우리가 이제 과잉민족주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조선을 방문한 우리 한반도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는가 일단은 한번 잠깐 좀 예를 들어볼까요? 자, 문명 퇴화의 아주 전형적인 예가 바로 조선이다.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대단히 그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서양 사람들 알고 있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 조선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이런 소통 관계, 그 문화권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문명을 일본에 전화해주고 이런 우리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명치 이신 후에 아주 급격하게 근대화를 하고 문명화를 하는 데 비해서 조선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명 퇴화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력이 부재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러면 굉장히 우리를 찬양하는 아주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을 때 서양인들이 말하는 것의 그 원래 뜻은 뭐냐면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발전하고 있지 못하고 정체 내지는 퇴보하고 있다. 그게 사실은 그들의 원래 뜻입니다. 자, 그런 생명력의 부재, 단조로움, 정체
이것이 이제 조선을 바라보는 서양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혹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 통치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유명한 여류 탐험가이고 지리학자이고 뭐 아주 유명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이 사람이 영국의 그 로얄 소사이어티 오브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아주 명망 높은 그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회원이 된 사람입니다. 이 비숍 여사는 일본에도 다녀갔고 한국에도 4차례나 왔었습니다. 그 비숍 여사가 쓴 책이 바로 이제 한국을 다녀가서 쓴 책이 뭐 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Korea and Her Neighbors.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하는 책이고 영국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가까웠게 될 정도로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비숍 여사가 이 책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양반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에 대해서 한마디로 비숍은 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느냐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럴 정도로 그 조선의 양반들은 엘리트로서의 어떤 이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비숍의 아주 냉정한 판단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 밑에서 희생양은 결국 누구냐? 국민이죠. 지치고 슬프고 멍하고 무관심하고 멜랑꼴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서양 사람들의 눈에 비친 조선 사람들의 일반 대중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는 그것 중에 하나를 그 유교 문화의 이 원인이 있지 않은가라고 한 생각을 합니다. 이 유교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지난번에 김우창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그 중요한 유교 국가의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외람되지만 제가 볼 때는 수신제가에서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아요. 치국평천하까지 가지를 못한 거. 이상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선의 유교 그 문화권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치국까지 가지를 못했다. 가문에서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에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한국인들 모든 사람들한테 애국심이 없었다라고 서양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가문이 최고였다. 그들한테는 어떤 누구들을 봐도 가문이 최고지 자기 자신과 가문의 영광이 중요하지 나라 걱정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 나라가 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조선일보 칼럼에도 한번 썼지만 분명히 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 됩니다. 유교 문화에서 치국평천하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공을 구성하는 가치들이 충돌했을 때에 무엇이 우선권을 갖느냐는 것이죠. 자, 효와 충이 같이 중요한데 두 개가 충돌을 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냐? 효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의병대장 이인영이라고 하는 분이 1908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이제 강제로 맺어진 다음에 의병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가장 큰 규모의 의병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이 이인영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의병을 이끌고 이제 서울로 진격을 해오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럴 때 아주 대표적으로 효와 충이 충돌했을 때 뭐가 중요한가가 여기서 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에 조선 사람들은 모두 다 가문 단위로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 이거 없더라. 고종의 왕비 민씨도 저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종의 명성황후라고 해서 굉장히 요즘 막 길이고 뭐 뮤지컬도 나오고 뭐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때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양 사람들의 적어도 서양 사람들이 쓴 상당히 많은 사료를 제가 봤다고 자부를 하는데 거기서 그리고 있는 이 민황후의 이 모습은 하나같이 이 자신과 자신의 자식과 가문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감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사료에 의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유교 문화의 어떤 잘못된 이 폐해가 한 사회 전체에 미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물론 저는 한국사 전공자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반박을 하면 제가 이렇게 이 반박을 할 그 근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볼 땐 적어도 그렇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엘리트나 대중 모두 조선 사람들한테는 애국심이 부족하다. 어차피 독립국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게 그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으면은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의 이 식민 체제를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는 안 하지만요. 적어도 영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했다고는 안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필연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났을 때에 영국의 외교관이 보낸 글입니다. 지난 30년간의 경험은 조선이 독립국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강대국의 손아귀에 들어가는가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어쩔 수 없는 일본의 손에 들어가 어쩔 수 없는 사필 규정이다. 이것이 이제 서양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이제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미 미처 우리가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돼버리고 민족의 자유가 중요시가 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민족주의는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자리에서 민족주의는 순기능과 있고 민족주의에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한 민족이 통합해서 이방 세력을 쫓아낸다든가 식민 세력을 저항을 한다든가 한 민족이 뭉쳐서 합심해서 근대화를 이루어낸다든가 이런 거는 민족주의의 좋은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역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간과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의 역기능은 뭔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기능은 이겁니다. 민족이 지고의 가치로 사회를 압도하게 되면은 개인의 역량과 창의성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이 가장 성공했을 때의 300년 동안의 기간의 자유주의, 영국 사회를 장악했던 그 이념, 그것이 이제 자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창의성,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영국이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우리의 경우와 같이 민족이 지고의 가치가 돼버리면은 그런 개인의 종료성, 가치, 창의성, 이것이 압살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태도, 이것도 이제 민족주의의 큰 저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또 순수하고 능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일본이라고 하는 사악한 이웃을 만나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왜곡됐다. 이게 이제 우리 얼마 전까지도 우리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었습니다. 물론 일본 사악합니다. 제국주의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책임을 일본에 떠맡기고 나니까 우리 책임은 없었어요. 이런 식의 역사를 우리식으로 왜곡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 역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 얘기죠. 자, 종북주의 같은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이니까 모든 허물을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민족이니까. 이거가 이제 대표적인 민족주의 역기능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족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구실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10분 동안에 끝내야 되는데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건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민주주의가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우리 힘으로 쟁취하지 못하고 이 주어진 걸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뭐라 그럴까요? 토론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뭐 이렇게 최선의 정체는 아니에요.
가장 덜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 제일 좋은 점가 뭐냐? 없죠, 사실은. 가장 덜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금 모든 나라가 그 21세기 들어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무슨 완전 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냥 최소한을 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 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민주주의 문제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것이죠. 다수의 의견이 항상 공공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의견이 항상 공공선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소수와 다수, 시간을 20분 더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뭐 짧게 끝내죠. 다수의 의견이 항상 공공선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엘리트와 대중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정치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의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집단이기주의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다수와 의견이 항상 공공선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다수의 의견이지만 공공선에 어긋날 때는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우리 민주주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누가 한번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네. 다수의 의견이지만 공공선에 어긋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주의는 이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이 돼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우리 헌법 제1조 1항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제대로 실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적 이익과 공익을 함께 실현하는, 지혜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덕성이 아닌가. 미덕을 갖춘 시민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조금 양보하여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가. 제가 여러 곳에서 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양보라고 했지 저는 희생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희생해서 전체를 도모하는 그거는 민족주의의 역기능이고, 파시즘, 전체주의, 그런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희생이 아니고 양보를 해서 전체 이익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요즘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전체의 힘을 강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국가가 너무 중요하게 되고, 모든 것을 국가가 압도하게는 국가주의로 흐르지가 않는가. 이게 이제 또 요즘 이 공공선을 강조를 한다든가 공화주의를 강조를 하면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서 나오는 이제 문제 제기죠. 자, 국가주의로 흘러서도 안 되겠죠. 국가주의도 역시 우리가 피해야 하는 전체주의의 한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는 뭐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존재고, 국가가 그 이상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물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는 저는 요즘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이 운동들이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뭐 시장의 자유, 시장 경제, 국가의 힘을 축소시키고 시장한테 경제적인 어떤 활동력을 돌려주자, 이것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존 록크가 얘기를 했던 것과 같은 사회 계약설과 같은,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사회가 존재하는 것은 뭐냐? 결국 개인들이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인 것이죠. 모든 것의 기본에는 개인의 행복과 안전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행복과 안전이 우선적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이지 국가가 앞서서 있는 건 아니다. 민족이 앞서서 있는 건 아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파편화된 개인이 되지 않는가?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공화주의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이죠.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공동체의 선을 이제 이 개인의 이익과 조화롭게 유지하려고 하는, 양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념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개인을 강조하면서도 공화주의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절대로 국가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국가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의 행복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를 유지를 해야 되고, 국가라고 하는 공공선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사적 이익을 양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에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뭐냐? 모든 사람들의 힘을 똑같이 해방시켜서 공공선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뭐를 그럼 지켜낼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건 아까 합의된 절차와 합의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화주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켜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지켜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적어도 1945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유와 번영이었습니다. 자유와 번영이 대한민국을 이루어왔던 두 가지 축이었다고, 지난 60몇 년 동안을 지켜온 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켜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 바람직한 지켜내야 할 가치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자유와 번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분열상을 극복을 하고 어떤 공통된 이 이익을 갖는 공공선을 갖는 그런 공동된 합의체로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로 묻힌 민족 집단이 아니고 이 가치와 비전을 함께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공동체다. 그리고 그 가치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이뤄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강연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Q&A 시간에 질문이 들어온 것들 몇 가지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유주의에 대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월간조선의 배진영 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영국에서 자유라는 가치가 이제 국가 정체성이 되었다라고 자유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영국에서 자유라는 가치가 국가적 정체성으로 형성되게 된 배경과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오셨고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석사과정에 있는 김보현님은 개인의 자유라는 유럽의 개념이 한국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를 하기에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은 장애물, 사회적 수직구조나 침묵이 미덕인 문화적 특징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작된 배경은 제가 잠깐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어떤 엘리트층의 특권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이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기본 가치인데, 그것이 이제 영국에서 제일 먼저,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봉건제도와 특권층의 특권이 제일 먼저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런 특권의 엘리트층의
엘리트층과 지배층의 특권을 제일 먼저 이제 허물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영국에서 제일 먼저 자유주의가 확립이 됐고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 계몽사상인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간 것이죠. 영국 우리가 이제 그 계몽주의 철학 프랑스의 백과사전파, 뭐 디드로, 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유주의 그런 계몽 사상을 다 따지고 보면 그게 다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존 로크로부터 거의 모든 것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이 특권에 대한 이제 거부와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어떤 그 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자 하는 열망이 영국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 영국에서부터 가장 먼저 근대화가 시작을 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국식의 그 자유주의와 자유의 중요성이 한국에 적용이 되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수직적이고 네, 표현은 수직적인 사회 구조 그리고 침묵이 미덕인 문화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가 왜 중요한가를 제가 학생들한테 자유가 참 소중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자유가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정말 이 어떤 자유의 결핍으로부터 경험을, 자기 사적인 경험, 개인적인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 자유가 왜 중요한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런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아주 심각하게 깨닫는 그런 경험을 별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유가 중요하고 자유주의가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지금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자가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자유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너희가 자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군대 갈 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외에는 자유가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또 다시 또 이 사회에 그냥 적응해가지고 살고 뭐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회식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점심 먹고 뭐 이런 이제 어떤 획일적이고 단체적인 삶에 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근대화에 대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근대화 맹아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 근대 과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이영진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요. 한국 역사에서 근대 과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대화 맹아론이라고 하는 한국사의 주장들, 즉 19세기 말의 조선에도 자생적으로 상업이 규제가 철폐되며 신분간층이 흐려졌고 광산업이 발달하여 자본이 생기고 있었다. 하지만 세계 열강시대 사이에서 낙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맹아도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맹아는 있었지만 근대화가 열강에 의해 건너뛰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한국사 전공하신 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약간 걱정이 듭니다만. 네. 제가 한국사를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몇 년 전에 해방 전운사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 교수들하고 편집을 해서 2권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해서 이제 그때도 이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1900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이제 최초의 이 센서스가 하 선생님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최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제국 시기에 그때의 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체 인구에서의 조속률이 제가 알기로는 0.1%가 안 됐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미약한, 물론 굉장히 이 작은 힘이지만 이제 광산이니 뭐 상공업이 이제 조금씩 발달을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 제한제국 시대의 이 인구 조사, 이 직업
분류 이런 것에 의하면은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식민지가 되지 않고 뭐 이렇게 자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근대화가 될 수가 있었겠죠. 적어도 하여튼 그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근대화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지독히 하여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다른 형으로 우리의 근현대사가 이제 발전을 했겠죠. 전개가 됐겠죠. 그런데 그 근대화의 맹아도 없었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굉장히 미약한 맹아 있었다면은 굉장히 미약한 맹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질문들이 여러 개가 들어와서요. 예, 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근대화의 전형으로 영국이 길을 평가하고 계셨는데 이분의 핵심 질문은 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22세기, 23세기에도 지속되는 유효한 가치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근대 이행기의 핵심 가치가 현재 탈근대 이행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탈근대 이행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하나와 또 다른 질문 하나는 그 영국에서 최초로 진행된 민주주의, 뭐 과학기술, 자본주의를 가지고 현대 서양의 가치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이 새로운 부상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중국이 그 제2의 부상을 이끌어지게 된다면 서양에서 유래한 현재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너지거나 혹은 수정될 여지가 있는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상당히 근대론자 같은 지금 하영순 선생님 앞에 계시지만 상당히 못마땅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20세기까지의 근대화는 서양의 근대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한테 부각을 했었고, 지금이 탈근대 시대라고 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지금 이 탈근대 시대에도 자유주의의 가치가 유지가 될 것인가, 인간한테 자유가 중요하다는 건 저는 무슨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 단계에 따라 다 바뀌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에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2500년 전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그 개인이 역사의 어떤 주체가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역사가 지속되는 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2세기, 3세기에도 역시 저는 개인이 역사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서양식의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한 것과 같은 영국식의 그런 근대화의 과정 이것이 이제 다른 나라들이 따라야 하는 전범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뭐 이 중국에 가는 길은 또 다를 것이고 중국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또 근대화를 한다면은 중국과 영국과 한국을 또 바라보면서 또 어떤 제4의 모형을 가지고 또 갈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되지요. 근데 어떤 식의 그 길을 갈 것인가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20세기까지의 그 근대화는 서양의 모델이었다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하 선생님 좋아하시는 좀 더 복합적인 이 모델로 갈 것이다. 거기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주제를 이동을 해서요. 현재 영국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셔서요. 그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교협회 김재범님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박건상 동아일보 런던 특파원이 펴낸 영국을 생각한다 및 그 이후 영국을 생각한다에서 내다본 상황이 지금 현재에 얼마나 적중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 이후 대처리즘의 출현과 성패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며 브리티시 커먼웰스가 글로벌라이즈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영국의 지속적인 번영과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공동체로 영국이 남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전 한국은행의 김창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로존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유로존을 볼 때 영국은 유럽 커뮤니티 멤버이면서 아예 유로 통화에는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재정 통합을 포함한 정치적 통합 문제와 단순한 통합 사이의 갭을 예상한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영국인들이 이제 그 유로존에는 가입을 했지만 유로존에 가입을 안 했죠. 그리고 유럽 통합에는 이제 참여를 했지만 그때 이제 굉장히 영국을 그 둘로 분열시킨 정말 심각하게 분열시킨 것이 바로 이 이슈였어요. 그 영국 그 유로존을 참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의견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그 주장은 뭐였느냐 하면은 영국이 이 씨가 옛날에 1950년대에 이 씨가 만들어졌을 때 참여를 안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영국한테 참여하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데 그때 석탄 철강 이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쇠퇴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3개국들이 1950년대, 60년대에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경제적인 부흥을 이뤄냈을 때 영국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침체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영국으로 하여금 이 유럽에 이제 다시 이렇게 유럽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정책이 옳지 못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제 교훈을 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로존이 시작을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이번에도 또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국인들 스스로의 어떤 이 국민 정체성입니다. 영국인들은 자기네들 스스로를 유럽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The continent. 여기저기 네덜란드 오신 분이 아시겠지만 대륙, 유럽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자기는 유럽에 속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아주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권을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영국인들이 아주 굉장히 뼈속 깊이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기 때문에 정서죠. 확신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에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국론이 굉장히 분열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입하지 않는 것을 더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가입하지 않은 거를 유로존에 통합하지 않은 걸 굉장히 잘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현재는. 자, 그런데 이 경제적인 통합까지는 몰라도 주권, 정치적인 어떤 유럽 연방에 영국이 가입하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국인들은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 영국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유를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던 국민이고 대륙 사람들은 전제적 밑에서 허덕이든 혁명이니 뭐니 하는 것에 의해서 갈갈이 찢긴 나라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박권상 선생이 저도 영국을 본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속에서 무슨 말을 했었던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전 책이어서. 질문자가 질문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그럼 추가로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무선 마이크. 많고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봤죠. 그래서 시각이 지금 현실에 맞는 건지 앞으로도 대처리즘하고 관련해서 그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건지 영국 자체의 번영을 위해서 브리티시 카머널스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그게 이제 세계화돼가는 더욱 더 세계화돼가는
이 세상에서 영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질문 내용입니다. 예, 지금 저 커먼웰스, 브리티시 커먼웰스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가 55개국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55개국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연대감이라고 하는 게 점점 사실은 약해지고 있어요. 그들을 묶어주는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유대감은 이제 거의 사라져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중요한 영연방의 중요한 나라들인데 그게 다 미국 경제권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 상태고 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까 EEC가 처음으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영국이 가입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먼웰스 때문이에요. 영연방이 있으니까 우리는 50개가 넘는 이 영연방이 있으니까 그때는 50개가 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독립적인 어떤 경제권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저런 6개 나라에 우리가 가담을 하나 이런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커먼웰스라고 하는 것이 영국이 바라는 대로 정도의 그런 어떤 독립적인 경제권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활동을 그런 식으로 못했습니다.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커먼웰스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유대감을 갖는다면 영어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리고 영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영국인들이 남겨놓은 제도, 법 이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커먼웰스의 모든 국가들을 이뤄내는 그런 유대시켜주는 그런 어떤 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어떤 국제정치 쪽의 논문이었는데 영국의 영연방,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연구한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영국이 남겨놓은 어떤 철도, 영국이 남겨놓은 무슨 경제적인 어떤 시장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도, 언어 이거를 더 강조를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어와 영국인들이 남겨놓은 제도와 법 그거는 뭐 21세기가 지날 때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대처리즘을 겪으면서 어떤 사회가 됐는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은 이 대처로 인해서 굉장히 대처 이전의 영국과 대처 이후의 영국은 전혀 다르다는 것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죠. 대처 이후의 영국이 훨씬 더 효율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인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훨씬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훨씬 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 분열돼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파편화돼 있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복지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1946년부터 시작을 해서 Universal Welfare State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아주 잘 작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를테면 영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National Health Insurance예요. 그래서 국민 건강 서비스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동등하게 이 자산에 무슨 뭐의 성별에 뭐의 나이에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이 의료 혜택을 받는 나라가 바로 영국인데 요즘에 이제 그 내부에서조차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 의료 서비스에서조차도 이제 의견의 분열이 나타나요. 근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 건강 관리를 해가지고 국민 의료보험 서비스에 별로 도움을 안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살이 쪄서 이제 모든 병을 다 달고 다니죠. 그 사람한테는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의료 서비스 병비가 들어갑니다. 과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사회에서 똑같은 보험료 내고 똑같은 세금 내고 저 사람에 저렇게 이 무절제한 삶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배처 이전의 영국과 이후의 영국의 아주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처 이전의 영국인들은 아마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배처 이후의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나라가 됐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각박한 나라가 됐다. 박관선 선생이 그런 얘기를 거기다 쓰셨는지 저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예. 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요. 위키트리에서 현재 같이 이 강연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200명을 넘어섰다고 하시네요. 그분들도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추가 질문인데요. 그 김미영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식민지를 넓혀갔던 영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식민지라고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면서 다른 나라 식민지 국민의 존엄성을 짓밟은 이중성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영국이 제국주의를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하고 영국의 제국주의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제 이 제국을 팽창한 대표적인 경우인데 영국은 나라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서 제국을 팽창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영국의 제국주의의 주범들은 누구냐 하면은 상인들, 선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무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 인도가 대표적인 것이죠.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는 나라에서 영국 정부가 파견한 그런 이 식민지 뭐라 그럴까 정복단이 아닙니다. 이 상인들이 이 인도하의 무역을 하기를 원하는 상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먼저 거기에 가서 상업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 당시 굉장히 험난한 이제 해적이 난무를 하는 이런 세상이니까 군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인도 회사 군대를 갖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상업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 그럴까 통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인도 회사가 마치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정부가 이제 하다가 잘 못하니까 국가가 할 수 없이 그래 우리가 맡아서 하자.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인도가 정식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1858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경우에 일단 민간인들이 먼저 갑니다. 민간인들이 먼저 가서 상업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이러다가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정부가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영제국이 팽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나 일본의 그 어떤 국가가 주도하는 그 제국하고는 굉장히 달랐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영국 제국이 그래서 굉장히 선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 단지 그 형태가 달랐고 따라서 그 영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이 국내에서 생각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공동체라고 하는 자유의 가치와 그 식민지에서의 그들의 행태가 달랐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뭐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최근에 뭐 평전도 나왔지만 조지 오웰도 그 버마에 주둔했던 식민지 관료였어요. 경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 같은 거를 보면은 얼마나 이 자신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와 자기가 원주민들을 대할 때의 그 모순된 위선과를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괴로움, 뭐 이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식민지에서의 자유의 그 박탈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지식인들도 있고, 선량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전혀 자기들과 동급의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그 복합적인 그런 어떤 영국인들을 어떤 대표하는 영국인들은 그래서 나쁜 사악한 제국주의자야. 영국인들은 참 선량한 양심적인 제국 이 사람들이야. 이렇게 저는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영국인들이 해외에서 제국에 관계되는 그 일을 했고 봉사를 했고 그 중에서 조지 오웰과 같이 위선을 깨닫고 괴로워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아까 우리 조선을 문명 퇴보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했던 그런 식의 이 외교관들이나 이런 식으로 조선인들은 결코 영국인들하고 동급의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히 복합적인 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 더 드리겠습니다. 월간조선 배진영 선생님이 아까 추가로 질문하신 게 하나 있는데요.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선산업화 후민주화 노선에 반발하여 선민주화 혹은 산업화 민주화 병행론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모델로 영국을 꼽은 경우가 있었고요. 영국사를 전공해 오셨고 한국에서의 근대라는 문제에 천착해온 입장에서 영국의 근대화 과정은 과연 선민주화 혹은 산업화 민주화 병행 모델이었는지 아니면 선산업화 모델인지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관련돼서 한 분 김종환 대표회장님께서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국력의 결집을 빌미로 정권 유지 정책으로 인권 탄압을 적용한 박정희 시대 통치 이념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국이 선민주화냐 선산업화냐 이거 참 따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뭐 산업화 민주화 이런 단계를 벗어나서 근대화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대화라고 하는 거 안에 이제 그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죠. 이 경제적으로는 산업이 발달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이제 확립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근대화라고 하는 하나의 말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영국은 그런 모든 것들을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에 따라서는 영국에서 개인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 개인주의가 제일 먼저 이제 중요시된 나라 영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국에서 그런 개인주의가 확립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영국이 그렇게 개인주의가 제일 먼저 발달을 했으면 언제부터 제일 먼저 발달했냐. 어떤 학자들은 그걸 12세기까지로 올라갑니다. 12세기에 이미 우리가 이제 암흑의 시대, 봉건 시대, 이 봉건 시대는 무슨 모든 것이 이제 공동의 것이죠. 토지도 공동의 것이고 모든 게 다 공동의 것이고 이럴 때에 영국이 개인주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이 주장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증거로서 맥팔레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제기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재산을 이 농민들이 자신이 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땅의 경작권을 이제 사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주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보유하고 있던 소작인이 다시 말해서 얘기하면 소작인이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땅을 이제 그 소작 관계가 끝나면 다시 지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 관계가 아니고 그 경작권을 자기들끼리 서로 사고 팔았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사유화됐다. 라고 하는 것에서 영국의 개인주의의 발단을 보는 것이에요. 굉장히 획기적인 논란이었고 그렇게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국 개인주의가 발달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학계에서는. 자, 그러니까 그게 선산업화냐, 선민주화냐 이런 어떤 그 양단의 어떤 자로 잴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 전체가 근대화를 통해서 근대화로 함께 나아갔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 사회 습성, 제도라든가
그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사람들이 스스로 그 나와 그 이 남과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관계라든가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제일 먼저 근대화하기 시작을 했다. 그것이 이제 그 모든 것을 결정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족주의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그 민족주의를 이 내세우면서 강권 탄압 정치를 한 거는 옳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이 북한 체제 하에서 지금의 북한하고 1970년대 북한은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신조의 그때 제가 그때 아마 고등학교를 이제 시험을 보고 집에서 놀 때였던 것 같아요. 1.21 사태가 굉장히 정말 북한에서 이 공작대가 내려와서 대통령을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사상, 푸블로호라고 하는 미국 그 배가 이제 납포가 되고 이런 세상이 60년대 7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이용한 면도 있지만 정말로 그 강력한 북한 정권에 대항해서 남한을 결속시켜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의 악패가 굉장히 큰 것이죠. 제가 지금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민족주의의 역기능의 많은 것이 1970년대의 그 민족주의 강화에서 나왔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렇다고 박정희 정권을 욕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민족주의 역기능을 가능하면은 줄이고 순기능을 유지하는 이런 식의 작업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유주의와 공공선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황경태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개인의 자유를 출발점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공공선을 제한 원리로 가져오긴 하지만 역시 나 자신을 위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공동체의 안정, 번영, 행복을 출발로 삼고 그 속에서 내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구성된 서양 정치, 법 체계가 지금 그대로 동양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직관적,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서양 학문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 말이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우에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한테 너무 개인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에서 개인의 중요성과 개인의 가치가 너무 간과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 자유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양의 경우에 너무나 자유주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모든 것이 인정되고 보장받았던 사회에서는 오히려 또 공화주의가 또 반대로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지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다 필요한데 각 사회마다 다 다르겠죠. 조금씩의 배분율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좀 더 설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국가가 없으면 개인의 행복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두 개가 다 양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각 사회가 당한 그 상황에서 어떤 걸 더 강조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요. 요거에 대한 답변 주시고 끝내시기 전에 혹시 마지막 정리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한국인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애국심의 부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애국의 개념이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인 평가가 아닐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에 근거한 국가관과 전혀 다른 천하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던 당시 동아시아 한국을 비교해서 평가할 때 애국을 기준으로 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양의 그 오래된 그 국가의 그 역사와 경험과 그 조선의 그 국가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 애국이라고 했을 때에 그 아마 이제 국가에 대한 서양의 경우에 애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 이 정권이나 어떤 왕조하고는 이제 별도의 어떤 국가에 대한 그 존경심과 애정을 애국이라고 했을 텐데 우리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왕조에 대한 존경과 애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애국심.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이 왕위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합방이 되고 1919년에 고종의 장례식에 대한 이제 묘사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본 사료에 의하면은 전혀 눈물을 흘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유학자들이 지방에서 이제 그 올라온 유학자들이 이제 이 고종의 죽음을 그냥 애도하는 정도지 일반 대중들은 전혀 고종의 그 죽음을 애도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그 왕조에 대한 왕조가 이제 국가를 대변했다고 친다면은 이 조선적인 의미에서 그런 그 왕조에 대한 애정조차도 별로 발견을 할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강연을 마치기에 앞서서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별로 말씀 더 드릴 건 없고 너무 그냥 뭐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너무 수준 낮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쳐주시고요. 지금까지 3회 강연 중에 가장 많은 위키트리 생방송 독자를 가지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동아시아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 우리 시대 현인 초청 강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